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전일 큰 폭으로 올랐던 코스피가 1,900을 앞에 두고 숨을 고르면서 오늘 약보합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종가상 1,890은 지킨 모습인데요. 스페인과 EFSF가 등급 강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시 프랑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인과 기관의 7거래 연속 이어질 뻔했던 쌍끌이 매수는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만 프로그램은 비차익이 차익 매도를 덮으면서 소폭이 남아 매수 우위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은 소폭이 남아 더 빠지면서 끝난 모양인데요. 외환시장 종가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럽의 무군 악재를 털었다는 긍정적인 분석에 어제 국내 시장은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하루 보합권에 갇힌 채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1,900선에 근접하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가 싶었는데요. 재차 떨어지면서 오늘 결국 보합권을 탈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02% 하락한 1,89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3,2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은 8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기관 679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 역시 2천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4흘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반락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23% 하락한 51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달렸습니다. 기관은 287억 원, 외국인은 34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은 44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발행 호조와 또 주요국의 경제 지표 호조로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로존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자산 매수 심리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3원 70전 하락한 1,141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은 증권과 건설업,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0.58% 빠지면서 103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도 2% 넘게 빠지면서 22만 6천 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도 1.55% 하락하면서 31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 3% 넘게 오늘 상승하면서 30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신한지주는 1% 이상 상승하면서 42,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올해 시장 추정치를 웃도는 실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4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37,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CJ오쇼핑도 0.44% 강보합권에서 28만 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반면에 3% 넘게 빠지면서 13만 6,4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 3.32% 하락하면서 오늘 9,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FA도 역시 3.54% 하락하면서 5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0.93% 약세 보이면서 오늘 16만 2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LG화학은 2.51% 상승하면서 36만 7,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호남석유도 1.61% 상승하면서 34만 6,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조비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4,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교육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디지털 교과서 등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주들이 동반 상승했는데요. 에듀박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537원에 거래 마쳤고요. 라이프 NB도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65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비상교육도 상한가 가까이 기록하면서 1,8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풍력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과 또 정부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에 오늘 하루 강세를 보였습니다. 용현 BM은 상한가 기록했네요. 1,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진 소재도 11,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옆나라 일본 증시 분위기 보니까요. 1% 넘게 오르면서 끝이 난 것 같은데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어제 우리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오늘 우리 증시도 아주 적게 빠졌습니다. 0.35포인트만 하락했는데 정말 숨고르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오늘 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막판에 외국인 더 사면서 이틀 연속 현물을 4천억 넘게 사줬네요. 예, 오늘 주식시장은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0.35포인트 하락해서 1892 그대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일 미국과 유럽 증시 또 상상 마감하긴 했지만은 어제 우리 증시가 1.8% 올라서 상대적으로 큰 폭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또 박스권 상단인 1900선 부근까지 이미 또 진입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유럽에서는 일단 스페인과 EFSF 두 부분 모두 프랑스에 이어서 또 발행금이 하락하는 이런 양호한 성적으로 또 채권 발행이 좀 성공을 했고요. 미국에서도 시티그룹이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긴 했었지만은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더널 또 그리고 예상치를 모두 뛰어넘어 4개월 연속 상승하는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금일 국내 증시 수급 부분 점검해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4,8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기록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가의 박스권 상단 진입에 따른 부담으로 수신권과 연기금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기관은 940억 정도 매수폭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2천억 원 넘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틀 사이에 9,600억 원 가량의 주식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에서 오늘도 거래 대금이 거의 6조 이렇게 육박했는데 시티그룹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참 안 좋았더라고요. 오늘 밤에 또 골드만삭스가 그 바통을 이어받는 모양인데 미국 쪽에 산업 생산이라는 지표도 나온다면서요. 단기 국채 입찰 같은 거 유럽 쪽에는 없는지 변수 챙겨주시고 내일장 전략 미리 짜주시죠. 예, 우선 오늘 밤 독일이랑 유럽에서는 독일이랑 프랑스 또 국채 발행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좀 이렇게 발행이 잘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호조세 계속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경제 지표들도 일단 양호한 흐름에서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관심이 조금은 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 역시도 일단 시장에 조금 금융주들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가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 보면은 주가 역시 이제 6개월째 박스권 상단이 되고 있는 1900선 부근에 진입해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또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부담이 좀 계속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주까지는 1800포인트 후반 수준에서 등락 보이고 연휴 이후에 좀 방향성 찾아가는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방향성 제시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지금 현재 최근 흐름에서는 중국과 유럽 쪽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은 어제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 4.1%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의 GDP가 주가 급등을 촉발시켰는데요. 어제 중국의 GDP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해석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또 예상보다는 높은 8.9%를 기록하면서 연차에 다시 한번 또 부각되었었던 중국의 급격한 경착륙 우려, 이 부분을 좀 잠재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반대되는 얘기지만은 10분기 연속 또 그리고 10분기 만에 또 8%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가능성을 좀 높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가능성 이 부분은 높였지만은 시장이 걱정하는 만큼의 급격한 경착륙, 경제 위축이 좀 일어날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번 주말부터의 춘절을 전후해서 소비 진작책 또 내지는 지준율 인하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급격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지난 연말
이후에 그 정책 조절 부분에 대해서 그 수차례 언급했던 중국 정부가 지속적인 긴축에서 스탠스 약간 돌아서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큰 그림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또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주 예정되어 있던 국채 발행이 좀 무난히 소화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이어서 어제 또 스페인, 그리스, EFSF까지 또 양호하게 좀 국채 발행 마무리 졌는데요. 예전과는 좀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심리 그리고 또 유동성 부분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월말 정상회담에서의 그 해결안 도출 관련 기대감, 그리고 또 ECB가 지난 12월에 시행했던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 부분이 좀 국제 시장에 좀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기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ECB가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1%대 그 저금리로 은행권에 대출해주는 사실상 좀 양적 완화 정책에 좀 주목할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차익 거래 기회를 좀 제공하면서 국제 수요를 높이고 또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연결되면서 또 이 부분이 또 투자 심리 개선시키는 이런 수단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마지막 의견 조율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 정상회담 결과물까지 좀 확인하고 박스권이 좀 이렇게 벗어난 흐름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중국발 모멘텀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좀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을 좀 높이고 또 상단 돌파를 타진하는 정도의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중국의 그 정책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중국 내수 관련주들, 또 오늘 부진한 흐름 나타나긴 했지만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또 주도주가 좀 나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긴 호흡에서 볼 때 주가 하락을 기회로 또 실적 기대감 견조한 IT 자동차 쪽에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늘렸지만 IT 자동차도 관심권에서 빼놓을 때는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삼성증권 박승진 선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보다 정확한 내일장 전략 미리 한번 구체적으로 짜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동서문 지점의 강보경 대리님, 그리고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승 과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또 강보경 대리님은 파마를 아주 예쁘게 염색까지 하고 오셨는데 어떤 이슈를 신민승 과장님과 더불어 준비해 오셨는지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유럽발 악재를 넘어서는가, 이 부분 역시 유럽 짧게나마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 세계 주요 증시와 비교했을 때 한국 주가의 위치는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미니 유동성 랠리 가능한가, 좀 전에 박승진 애널리스트도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 알아보겠고, 네 번째로 1, 2월 한 달여 정도 투자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테마가 있는지, 오늘 역시 테마주의 달인 신민승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직접 매매해 볼 수 있는 테마주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네, 이제 유럽발 악재 코웃음 치는 시장이 되는데 정말 유럽발 악재를 걷더니 진짜로 넘어서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민승 과장님, 한때 외국인이 매매를 좀 잘 못해가지고 동네 바보형 했는데 S&P가 유로존의 바보형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뼈가 있는 말이라고 들리기도 하고요. 네. 현재 지금 유럽발 악재를 넘어서냐 마냐에 따른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모아졌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와는 더불어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 국면이고요. 이제 유럽 관련 악재는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내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매도 한 번, 두 번 맞으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위축이 되기 마련인데 지금 박스권 장세가 거듭되면서 매를 지금 여러 번 맞았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한 이제 악재에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기회는 이때다라는 마인드로 매수를 하자는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밤에 이제 그리스 국채 만기로 이제 채권 입찰이나 이제 민간 이제 채권 단화 협상이 오늘 밤 이제 있을 텐데 아마 맞아요. 좋은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장세도 약간 눈치 보기 식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이제까지 위기가 나온 것을 이제 쭉 정리해 보면은 위기가 이제 예를 들면 2월 위기설, 3월 위기설, 참 작년에도 9월 위기설 많았는데 딱히 이제 이제 대놓고 보면은 위기가 보통 일주일 전에 이제 이미 바닥을 치고
위기가 막상 나온다는 때는 오히려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던 경향을 비추어 볼 때 역시나 이제 2월 위기에서 3월 위기에서 이렇게 얘기가 돌면은 그 뭐 국채 만기 입찰 같은 경우에 그 일주일 전이 오히려 이제 주가로 보면은 선행지수기 때문에 위기가 될 수 있겠고, 막상 이제 돌아오는 당일날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전보다 지수가 어느 정도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유로존이 악재다 하지만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이렇게 유로존이 더 이상 무너지는 걸 원치 않고 악재가 나오려고 하면은 기술적 이제 위치상 이제 아래쪽의 부분에서 이제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항상 끌어왔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유럽을 보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박승진 연구원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중국 증시가 어제 4% 정도 급등을 하였는데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이제 천정권을 달리다가 지난번에 8월 달에 이제 한국 시장이 5% 빠진 날이 있습니다. 한번 사이드카 올린 날이 한 번 있는데 이제 4%나 또는 5% 정도 이제 하루 1, 2% 움직이는 것은 뭐 시장에서 매일 있지만 4, 5% 정도 움직이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 아닌데 8월 달에는 이제 유럽이나 한국 시장이 5% 정도 빠진 이후로 계속 맥을 못 추는 시장이 벌어졌다면 반대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은 신저가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 어제 이제 4% 반등이 나왔고 며칠 전에 또 한 번 급등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돌이켜 보자면은 이제 역시 중국에서도 뭐 성장률, 뭐 GDP 성장률이 사실 뭐 좋게 나온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 증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천장권에서 호재가 나오면은 오히려 천장을 날리는 신호이고 이제 신저가를 계속 이어가던 주가가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치고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신저가에서 특히 안 좋은 주가에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지금 중국이 그런 위치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투자자들이 이제 유럽의 이제 지긋지긋한 그 내성을 넘어서 중국이나 또는 이제 미국의 경기 호조세를 이제 앞으로 주목하면서 박스권 돌파를 모색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신용등급 강등되고도 곧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국채 물량도 잘 소화하는 거 보니까 2월, 4월에 뭐 만기가 대규모로 몰렸느니 이탈리아, 스페인 얘기하잖아요. 예. 잘 넘어가겠거니 이렇게 믿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몇 달 전에가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는데 그 당시에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최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뭐 어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때도 뭐 슬기롭게 넘어갔으니까 이번에 남은 뭐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 뭐 또 국채 입찰이야 계속 하겠지만은 그때보다야 당연히 좋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주가도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유럽을 조금 떼어놓고 미국이나 중국의 분위기를 보면서 점차 저점을 높여갈 만한 긍정적인 시작을 내다보셨습니다. 오늘 밤 참고로 그리스 헤어컷 재협상이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좀 지겹죠? 예, 유럽 얘기 이 정도로 좀 일단락을 짓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알아봅니다. 차트로 보는 세계 주요 증시와 한국 주가의 위치는 이 비교를 우리 강보경 대리님이 해주실 텐데 먼저 강보경 대리님 혹시 뭐 설을 앞두고 심경의 변화라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주식 시장에 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변화를 줘봤습니다. 예, 1,900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심인송 과장님은 뭐 그런 1,900 준비 같은 거 없으십니까? 저는 아직 1900이야 뭐 박스권 상단이라서 그렇고 저는 2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거나 또 넘어섰을 때 또 하나의 변화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 뭐 여러 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공약 하나 받아보려고 했었더니 예, 일단은 뭐 2,000포인트까지 신민수 과장님은 짧게라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1,900을 맞아 머리까지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신 이제 강보경 대리님이 준비한 이슈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우리 시장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지금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특히 유럽 쪽에서 유럽 대비해서도 많이 못 올라온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된다라면 추가로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미국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계속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일단 미국 시장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 121선을 먼저 회복을 하면서 가장 빨리 올라온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으로 단순히 본다면 이 경기선을 먼저 회복한 나라의 순서대로 본다면 미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순인데요. 얼마 전에 S&P에서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가 계속 안 빠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면 유럽 증시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쪽이 영국인데요. 영국 증시 이미 201선과 241선을 다 돌파하고 좀 안정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독일, 그나마 견고한데 일단 독일 따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에 보라색 선이 201선이고요. 그 위에 있는 선이 241선인데 이미 201선 부근에 와 있고 이제 241선 터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움직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프랑스도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보다 더 빨리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네. 일단 이 프랑스 증시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증시 쪽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을 한번 보실 텐데요. 현재 중국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그 상해 종합지수보다 이 홍콩 H지수,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빠르게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이 가장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 위험자산 쪽에 있던 자금들이 일단 우선 우리나라도 여기서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가 이제 최근에 뒤늦게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홍콩 H지수가 최근에 올라온 것은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감하고 이제 중국의 유동성 개선하고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겹쳐진 부분도 지금 현재 같이 접목이 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지수 전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우리 지수 물론 경기선, 이 하늘색 선인 121선은 이미 올라왔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가 이미 올라와 있는 201선이나 241선까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라올 수 있는 자리 201선은 과연 얼마 정도 포인트를 보이느냐 1950에서 60포인트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일단 자리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자리는 일단 지난번에 큰 하락이 나오기 이전에 그 지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추가로 상승이 나와서 이미 이제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좀 몰렸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간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950포인트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1950을 어떤 힘으로 갈 수 있을까? 펀더멘털로만 갈 수 있을까? 그게 뭐 가장 정석이긴 한데요. 세 번째 이슈 풀어보면 답이 있을까요? 미니 유동성 랠리 가능한가? 이 부분 역시 강보은 대리님이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성 유동성 랠리라고 제가 가지고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니 유동성 랠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험자산, 안전자산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셔서 그 안전자산 그냥 단순하게 안전자산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펀드나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점점점 몰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일단 신용등급 강등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악재가 미리 선반영된 부분을 오히려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이런 채권 금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중국 쪽인데요. 중국 은행채 금리까지 하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물 경기에 대한 호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추가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들,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금융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은행주들이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증권주까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 관련 뮤추얼 펀드 3주째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유입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26억 불이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거의 유출세를 보이던 자금이 이제 3주째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전 세계적으로도 유동성이 좀 많이 풀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이제 붙는데요. 여기서 미니 유동성 랠리가 일어나려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틀째 이제 6조 가까운 그 거래 대금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일단 이어질 수 있는 6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고 이 거래 대금이 여기서 확 줄면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좀 조정권으로 들어간다면은 박스권에 잠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 랠리를 이어가서 1950포인트를 보시려면 항상 이 거래 대금을 조금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대금만 좀 받쳐준다면 1950까지도 단기 미니 유동성 랠리로 일단 가능한 환경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뷰를 강보균 대리님 꽤 괜찮게 봐주셨는데요. 마지막 이슈 한번 알아봅니다. 1, 2월 한 달여 정도 기간 잡고 투자해볼 만한 테마주는 지난주에도 테마 종목 콕콕 집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번에도 또 맨날 유럽, 미국 뭐 이런 얘기만 하면 투자자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또 테마주의 달인 뭐 참 겸손하게도 참 부끄럽게도 불러주셔가지고 준비를 계속 해야겠다는 부담감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서 저 사실은 메모해뒀거든요. 지난주에 매매 가능 테마주 해가지고 ICK, 삼성출판사 그리고 오늘 약간 악재가 있었지만 아무튼 다우기술 요 세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나면 AS를 해드리겠고 오늘은 네. 이제 추가적으로 또 몇 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우기술은 오늘 이번 주에 또 있기 때문에 겹쳐가지고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따리를 조금 풀어주시죠, 뭐. 예,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제가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최근에 많이 올라간 업종부터 말씀드리면은 웹 기반 앱으로 이제 웹 사용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하는 이제 이런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약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왔고 이제 탑픽으로는 이제 유비벨록스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플랜티넷까지는 같이 이제 매매에 참고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언제 보냐 하면은 이제 가만히 째리고 있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다가 거래량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때 그때 이제 같이 들어가시면 좀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와닿는 설명이네요. 예, 방송에서는 좀 비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거대 데이터 분석 관련한 이제 업종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보면은 뭐 데이터 많은 거를 이제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예, 수혜주로는 이제 다우 기술과 이제 다우 데이터 이 두 개가 있는데 오늘 다우 기술이 이제 좀 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우 기술은 정치적인 색채가 약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뭐 다우 기술이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은 키움증권의 대주주이기도 하는 회사이고 이제 이쪽으로 아직까지야 뭐 매기가 이제 약간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전 저점보다는. 그러나 거래량이 조금 더 붙고 이제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음성인식 관련 부분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미미하고 뭐 아직까지 뭐 주가가 오른 것도 없지만 이제 터치 스크린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등에서 흔히 많이 쓰는 터치 스크린의 뒤를 이어서 뒤를 잇는 음성인식 분야가 이제 상반기 쪽으로 이제 한번 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자동차 이제 타보시면 이제 뭐 앵커님도 운전을 하시겠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면 이전까지는 이제 터치로 해서 이제 누르는 방식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은 이제 음성으로 말하면은 어지간하면 내비게이션이 이제 인식을 하더라고요. 조금 다르게 인식해서 문제긴 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걸 우겨먹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제 테마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관련 기업으로는 뭐 브릿지텍과 디오텍이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 없습니다만 디오텍 같은 경우는 21선 매매가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차트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텍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트 보시면은 아우, 좋네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깔끔합니다. 이 오렌지색 이 21선인데요. 이 오렌지선을 타고 이제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혹여라도 이제 이 종목을 매수에 가담해 보실 투자자께서는 오렌지색에서. 예, 이 이제 설정마다 다르겠지만 21선은 눈여겨 보시고 21선에 붙으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근데 잠깐만요. 이런 종목 이제 21선에서 샀는데 언제나 팔 때가 문제잖아요. 예, 팔 이럴 때가 때는- 문제입니다. 예. 팔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놓으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지거나 21선에서 기준이 21선이기 때문에 21선에서 기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파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 매매 방식은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급등주는 아닙니다. 테마주긴 네. 하지만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산을 이제 이거를 산이라고 보시면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을.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매수는 가담해도 매도는 할 때가 아니라고 보이고 매도는 이제 혹시라도 21선이 깨지면 손절매를 짧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익 실현할 단계는 아니고 이익 실현은 언제 하냐 하면은 거래량이 좀 붙고 이제 완만한 산에서 급등세로 바뀌는 구간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래가 많이 실릴 때 네. 이제 흔히 등산할 때도 생각해 보면은 완만한 산은 능선을 오랫동안 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등을 하는 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등산할 때 경사가 심한 언덕을 얘기하는데 그런 언덕이 심한 곳으로 오래 달릴 수는 없겠죠. 네. 따라서 언덕이 심한 차트상으로 보면은 급등이 나오고 이제 21선에서 이격도가 점차 멀어질 때 이런 그 흔히 말하는 45도 이상의 급격한 기울기가 나올 때는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산 비율까지 제가 그냥 추가로 여쭤봤던 건데 이제는 뭐 비율까지 아주 유창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역시 이제 투자자들께서 이게 뭔가 하는데 흔히 이제 노트북이나 제 앞에 있는 노트북이나 또는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현재까지는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구부러지는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창으로 나올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은 이제 내용으로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쉽게 깨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다.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딱딱해서 이렇게 꼬부릴 수가 없는데 앞으로 꼬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일 수 있겠고 이 수혜주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DSK랑 I 컴포넌트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역시 이제 화면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DSK를 탑픽으로 삼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아주 빨간색 네 종목 가운데 탑픽은 뭐예요? 다우기술은 2번이나 이번 주까지 언급하셨고 아까 보니까 디오텍도 굉장히 힘주어 말씀하시던데. 예, 그 네 종목 중에서 오늘 이제 신규 추천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거 있는데 네네. 아까 이제 오늘 풍력 관련주에서 이제 뭐 용현BM 비롯해서 정부의 해상 풍력 단지 개발로 인해서 풍력 발전 관련주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오늘 편승하시거나 뭐 투자로 새로 오늘 들어가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의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풍력주는 슬슬 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 테마주의 달인 SK증권 신민승 과장님의 언급이었으니까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짜보고요. 관심 종목까지 밀어주셨는데 공개 받아볼게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테마주의 달인만 모신 건 아니거든요. 난 테마주하고는 조금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중대형주 잘 매매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강보경 대리님이 함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강보경 대리가 보는 내일장 전략은요? 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더 많이 힘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시장에 좀 순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말인즉슨 기존에 코스닥 쪽에서 좀 시장의 매기가 많이 일어났다면 현재는 대형주 쪽에서 특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편승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평선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이 다행히도 위쪽으로 나타났기 네. 때문에 여기서 살짝 눌리더라도 일단 위쪽 방향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을 일단 두 개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는 종목들이 LG화학하고 삼성중공업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의 시장의 방향이 일단 바닥권에서 현재 위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이 200일선을 좀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200일선이면 4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고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200일선이 놓여있는 36,0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일단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이어진다면 일단 시장의 상승도 여기 비슷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200일선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종목을 이제 좀 다른 종목을 편입하고 있거나 새로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시장 경기 관련주, 소재, 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자본재 쪽, 건설, 조선, 그리고 시장이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주까지 종목을 약간 좀 다양하게 편입해 보시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IT는 조금 쉬고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최근에 막 많이 오르고 있는 이쪽 군들이 더 올려줄 가능성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IT를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IT는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00만 원 위에서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아직까지 대장주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실적 컨센서스가 약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따라서 IT를 보시는 분들은 일단 삼성전자의 추이를 보면서 하시고 지금은 일단 바닥권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 관련주로 잠깐 포트를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닥권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은 200일선까지 팔지 말고 한번 쥐고 있어 보십시오. 신민승 과장님, 방향은 다들 위쪽이라는데 어떤 분들은 확실한 방향성은 또 춘절 이후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전략은요? 예,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차트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 시점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09년 상반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 근거로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녹색 선으로 그어놓은 부분이 지금 2008년 그 금융위기 당시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박스권 랠리가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겠고요. 박스권이 계속 갇혀 있다가 이제 2009년 이제 3월, 4월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여기 검은 선에 검은게 동그라미처럼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모양을 보자면은 이제 유럽발 악재론에서 한번 크게 떨어진 이후에 작은 박스권을 계속 지금 횡보가 지금 한 6개월째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역시 검은 원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전의 부분하고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아까 강 대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조금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 춘절이나 뭐 우리나라 설 명절이나 이 부분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이제 설 앞두고 명절 앞두고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많아서 거래 대금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명절 이후에 끝났더라도 아직까지 뭐 유럽 악재가 100% 해소되었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박스권이나 당장 돌파를 못하더라도 이전처럼 박스권 너무 하단까지 내려가진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근거로는 역시 이전에 2009년에서 반등할 때도 풍부한 유동성으로 급등을 하였다면은 지금 시장도 역시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슨 급락만 나온다는 얘기만 나오면은 대기 매수세가 바로 올리는 시장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특히 이제 시장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테마주가 아닌 대형주, 특히 뭐 ETF나 대형주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상단에서 너무 100% 들어가신 분이 아니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 분께서 이제 조금 밀린다고 해서 너무 빨리 손절하시고 이렇게까지 할 장세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봐야 될 게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대형주, 강복은 대리님의 의견 그렇고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응 전략은 이제 모멘텀이 있는 업종으로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박스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세가 나오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투자자께서도 너무 이제 한 업종을 보시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업종을 같이 보시면서 너무 단기적으로 오른 거는 매도하시고 이렇게 바꿔타기 전략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전략보다 더 구체적이고 싹 들어오는 것이 바로 종목인데요. 강보경 대리가 준비한 내일장 겨냥한 관심 종목은요? 네, 이번에는 건설주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라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뭐 다른 건설주도 많은데 왜 한라건설을 굳이 가지고 왔냐라고 하시면 일단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나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라건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이유로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뭐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부터 해서 뭐 계열사 그리고 KCC까지 지금 유상증자의 제3자 배정으로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 차입금 상환으로 재무구조를 좀 다르게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의 리스크 요인 해소로 인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레벨업되고 있다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적정 주당 가치가 22,000원 정도로 그 적정 주당 가치 대비하면은 현재 가격이 매우 싸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라건설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면서 심리가 좀 80까지 올라와서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매수가를 여기서 약간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4,5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나기도 했는데요. 기관에 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부분 좀 감안하시고 14,500원 밑에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한 10% 정도로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선이 놓여있는 1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보경 대리의 관심주 한라건설이었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시간이 왔어요. 신민수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네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은요? 예, 오늘 DSK를 갖고 왔습니다. 예. DSK 아까 역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관련한 업체고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투자를 눈을 돌려도 되지 않나 이런 업종에 지금 제조하는 회사이고 현재 뭐 안산에 있는 뭐 공단에 위치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모멘텀으로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흔히 이제 지난주에 원래 추천을 드리려고 하다가 지난주에 점상한가까지 가는 바람에 조금 못 드렸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21선까지 이제 여기 역시 오렌지색인데 기술적으로 오렌지색까지 지금 나오는 이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천을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기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번 최근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상한가를 갔고 점상한가 가서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조정은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리스크이온이라고는 시가총액이 지금 낮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매수가는 역시 지금 현재 3,565원인데 21선이 근접한 3,500원 정도를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로는 이전에 이제 점상가 부분인 4,200원 정도를 단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1선이 이탈하는 것을 확연히 나올 수 있는 3,3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매수, 정고점, 목표가, DSK라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오늘 신민수 과장님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나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AS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타이거 레버리지를 제가 이제 현금 주식 비중 50%로 편입을 시도했었는데 안타깝게 편입이 이제 100원 차이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원래 만 원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가격인데 10,000원 이하는 타이거 레버리지를 사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10,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장하고 방송과의 이제 괴리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급적 싸게 사자 해서 이제 1, 2% 떨어진 10,000원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구매가 되지만 방송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요. 현재 1,7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는데 현재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흐름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약간 낮춰서 이 종목도 역시
내일 시초가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거 ETF 레버리지 상품 지난주에 편입 10,000원 했는데 그렇게까지 옵션 만기 날 시장이 강해가지고 안 빠졌는데 내일 시초가에 사겠다. 예, 내일 시초가에 그냥 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근데 50% 공격적으로 딱 말씀하셨잖아요. 11,000원 목표가 부르고 지금은 약간 늦게 사는 감이 있는데 목표가는 동일하세요? 예, 아니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2,000포인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제 1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비중을 이제 50%에서 지금 주가가 그때보다 한 60%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비중을 50%에서 30% 정도만 우선 편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거 레버리지의 재편입 시도 30%로 내일 시초가에 한번 실어보자.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강보경 대리 기존 포트 AS 한번 받아볼까요? 자, 신민성 화장님은 저희가 짧게 아예 곧바로 AS를 받아보았고요. 제일모직, 한국카본, 경인양행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일모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경인양행. 약간 주가가 부진한데 경인양행을 전략 매도하겠다만 손절가 터치가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제일모직도 조금 아쉽게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한국카본이 있죠. 12.7% 수익률, 목표가까지 거의 2달을 한 상황 올리시겠다는 AS입니다. 짧게 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경인양행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가로 편입을 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목표가를 여기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원칙은 원칙이기 때문에 우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추후에 다시 재편입을 노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일모직이 아직까지 강한 시세를 내다가 다시 좀 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에 한번 빼고 다시 추가로 재편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일모직은 지금 현재 밀리고 있다는 부분, 지난번에 라스베가스에서 CES에서 아몰레드 관련 내용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현재 그 삼성 쪽에 삼성 쪽의 OLED TV보다 오히려 지금 LG 쪽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 부분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감안하면서 일단 상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국카본인데요. 한국카본 지난번에 한번 다시 고점을 내고 쉬어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목표가였던 6,500원을 돌파해서 추가로 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카본의 수급이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계속 최근에 한 열흘 정도 꾸준하게 사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도 연기금 종목으로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7,000원으로 상향하면서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사랑하는 한국카본 목표가 상향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강보윤 대리 완성본부터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강보윤 대리는 한국카본뿐만 아니라 오늘 새롭게 들여온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한라건설인데요. 이제는 경인양행 볼 수 없고 제일모직은 그대로 홀딩해서 끌고 갑니다. 종목은 여전히 세 가지네요. 제일모직 보유, 한국카본은 목표가 7,000원으로 상향, 한라건설 가격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오늘 신규 편입된 종목이고요. 신민승 과장님의 완성본 보면요. 지난주 편입 실패했었던 타이거 레버리지 30% 비중 약간 더 가볍게 해서 실어가고 DSK도 오늘 새롭게 신규로 20%로 편입됐습니다. DSK 21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전고점이고요. 타이거 레버리지는 12,000원까지 내일 시초가에 샀으면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보경 대리 신민승 과장과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자 일정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